더 높은 차원들의 조율하기 변환기로서의 송과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예수가 송과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했다고 믿고 있다. 송과선의 활성화가 현실을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송과선이 활성화될 때, 즉 통합장과 완전히 연결될 때 우리 몸 전체가 에너지와 빛으로 채워짐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수도 없이 증명한 사실이다. 우주의 전자기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감각 너머에서 온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온몸을 여행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각자의 메모리 기반에 상관없이 각자 살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든 모든 정보를 무한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송과선에 있는 멜라토닌의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오랜 연구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이 송과선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송과선은 에너지, 진동, 신호, 양자장으로 알려진 감각 너머의 주파수의 변환을 통해 정보를 받거나 보내며 그 정보를 마치 TV 안테나가 TV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것처럼 생물학적 조직 뇌와 마음 속에 의미 있는 이미지 형태로 해석해주는 결정체를 가진 초전도체이다. 송과선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뇌 속에 아주 작은 안테나를 하나 갖게 되고 그것이 더 높은 주파수를 잡아낼수록 멜라토닌의 화학적 성질을 더 크게 바꾸게 된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의 결과 우리는 멜라토닌이 보통 만들어내는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아니, 실제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된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영화를 1960년대 TV 스크린으로만 보다가 갑자기 360도 IMAX 3D 화면, 서라운드 시스템과 함께 보면 어떨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꿈꾸는 신경 전달 물질 멜라토닌이 더 강력하고 확실한 신경 전달 물질로 진화해 우리가 꾸는 꿈을 더 실제처럼 만들어준다. 송과선과 함께 이 과정 전체에 관여하는 숨은 공모자가 있는데 바로 뇌하수체이다. 뇌하수체는 서양배처럼 생겼으며 콧대 뒤쪽, 우리 뇌의 한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앞쪽 전엽은 우리의 에너지 센터들 각각 관련된 분비선과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들을 만드는 일을 한다. 송과선이 활성화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대사물질들이 분비되면 뇌하수체 뒤쪽이 깨어나면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옥시토신은 사랑과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옥시토신은 감정적 연결의 화학 물질 또는 유대감 호르몬으로 불린다. 옥시토신 수치가 정상 이상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강렬한 사랑과 용서, 자비, 기쁨, 온전함,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이는 외부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태로서 이 상태가 결국은 조건 없는 사랑의 시작이다.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 수치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원한이나 유감의 감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쥐리히 대학에서는 49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옥시토신 관련 연구를 하나 실행했는데 참가자들로 하여금 실내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임을 약간 변형시켜 12차례 연속으로 하게 했다. 이 놀이에서는 돈을 좀 가진 투자자가 그 돈을 그냥 자기가 계속 갖고 있을지 아니면 일부를 다른 게임 참가자와 공유할지 결정해야 한다. 공유하기로 결정하면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 돈은 자동으로 3배로 뛰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탁자가 3배로 뛴 그 돈을 투자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질지 아니면 다시 투자자와 공유할지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물론 수익을 나눠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탁자에게는 그 돈을 혼자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득이므로 결과적으로 배신이 난무하는 게임이 된다. 이기적인 행동이 신탁자에게는 이득인 반면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안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옥시토신이 투여되면 어떻게 될까? 연구원들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코 속으로 옥시토신을 뿌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플라시보 용액을 뿌렸다. 그 다음 연구원들은 투자자들이 얼마를 투자할지, 신탁자를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능적 자기공명 기록법으로 그들의 뇌 사진을 찍었다. 6번째 게임이 끝나자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신탁자들 절반으로부터 배신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플라시보를 투여받았던 투자자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나머지 6차례 게임에서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옥시토신을 투여받았던 투자자들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앞서했던 그대로 투자를 했다. 페마라의 사진을 보면 이 게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뇌의 부분은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공격성과 관련 있는 편도체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초로 미래의 행동을 안내하는 등 쪽 선조체였다. 미리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참가자들의 경우 편도체 활동이 훨씬 덜했고 그만큼 다시 배신당해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덜했다. 이들은 등 쪽 선조체 활동도 별로 없었는데 이는 이들이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실험이 증명하듯이 뇌하수체 후엽이 화학 물질을 분비해 옥시토신의 수치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 뇌 속 생존 센터인 편도체가 문을 닫는다. 두려움, 슬픔, 고통, 불안, 공격성, 분노의 신경 회로들이 차분해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사랑만을 느낀다. 우리 팀은 워크숍 전후로 학생들의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한다. 워크숍이 끝날 때 즈음이면 그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 인터뷰에 보면 그런 학생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그냥 제 인생도 사람들도 모두 사랑스러워요.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느낌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이게 원래의 저 자신이니까요. 송과선이 활발히 움직일 때 뇌하수체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도 분비한다. 이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유지시켜 몸에 물기가 많아지게 만든다. 양자장에서 오는 엄청난 주파수를 잘 처리하고 해석해 세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관으로 기능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바소프레신 수치가 올라가면 갑상선이 훨씬 더 안정된다. 갑상선이 안정되면 이는 흉선과 심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 부신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연이어 췌장에 영향을 주고 이에 췌장은 마지막 생식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이러한 높은 주파수들의 조율하면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빠른 다른 종류의 빛을 만나게 되고 이때 갑자기 우리 내면에 더 큰 지성이 깨어난다. 송과선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들을 잡아낼 수 있고 이에 따라 화학 물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더 높은 주파수를 잡아낼수록 우리의 화학 물질은 더 많이 변화된다. 이 말은 더 시각적이고 더 환각적인 경험, 더 큰 에너지적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우리 송과선 안에서 우주의 안테나로 기능하는 그 결정체들이 더 높게 진동하는 빛과 정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인 셈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하는 경험보다 더 실제 같은 경험을 우리 내부에서 하게 된다. 송과선이 분비하는 그런 초강력 대사물질들도 세로토닌과 멜라토처럼 세포 내 수용 영역에 딱 맞게 들어가지만 이것들은 감각 기반의 물질 세상 너머에서 온 매우 다른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결과 뇌는 다른 차원들로 향하는 문을 열고 공간-시간, 현실에서 시간-공간 현실로 나아가는 신비한 경험을 할 준비에 들어간다. 모든 주파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학 물질의 변화가 곧 메시지이므로 송과선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이 높은 주파수들, 에너지들, 고양된 수준의 의식들을 경험하고 처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메시지들은 되게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보를 받는 것이니까 말이다. 신경체계가 지극히 일관성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 체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초일관적인 메시지들에 조율할 수 있다. 진공의 어둠 속에서 송과선은 이 매우 조직적인 패턴들과 정보의 꾸러미들이 타고 움직이는 소용돌이가 되고 우리가 그 패턴들의 주의를 보내면 그것들은 마치 만화경을 볼 때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화해 나아간다. TV가 주파수를 잡아서 그것을 화면, 속 영상으로 바꾸는 것처럼 송과선도 더 높은 주파수들을 잡아 화학적인 방식으로 선명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다. 진성기하학으로 불리는 기하학 패턴 몇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런 패턴들은 수천 년 넘게 우리 주위에 있었다.
이 패턴들은 주파수 형태를 한 에너지이고 정보이다. 이것들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손과 선을 통해 이 형태들, 메시지들, 정보들을 매우 생생한 그림, 이미지, 혹은 선명한 경험으로 바꿀 것이다. 이 패턴들을 보거나 경험할 때는 억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 들지 말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겨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 패턴 혹은 형태들은 2차원의 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살아있으며 수학적이고 매우 일관된 프랙탈 모양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끊임없이 움직이며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이 패턴들은 사이메틱스 음파를 가시화하는 기술 혹은 예술, 기법 옮기니 기술로 실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리스어로 파동이란 뜻에서 유래한 사이메틱스는 진동 혹은 주파수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사이메틱스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래된 스피커의 앞면을 뜯어내고 눕혀둔다. 스피커에 물을 채우고 빛을 비춘 다음 고전 음악을 틀어 그 스피커로 듣는다. 그러면 음파가 마침내 일관성 있는 정제파, 정지된 상태에서 진동만 하고 진행하지 않는 파동, 정상파라고도 한다를 만든다. 이 파동들이 서로 간섭하며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 안에 또 다른 기하학적 패턴 만들기를 반복한다. 만화경에서처럼 이 기하학적 배열들도 고도로 조직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화경 이미지와 사이메틱스의 이미지 간의 차이점은 만화경의 경우 2차원적인 대반의 사이메틱스의 경우 생생히 살아있으며 3차원적으로 때로는 다차원적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점이다. 물 대신 모래나 공기를 이용해 그 진동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물, 모래, 공기 같은 매개체가 진동과 주파수를 잡아내 그것들을 일관성 있는 기하학적 패턴들로 바꾼다. 손과 선이 정보를 잡아낼 때도 이와 똑같은 유형의 파동들을 우리 주변 환경에서 잡아낸다. 가시광선 너머에 있는 이 일관성 있고 고도로 조직화된 정제파들이 끊임없이 정보 꾸러미들 속에 통합된 뒤 우리 손과 선에 의해 이미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 파동들은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교차하는 정보의 패턴들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각할 때 그것들은 변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프랙탈 패턴으로 진화해 간다. 그것들이 모두 정보이며 우리 손과 선이 변환기처럼 그 정보들을 조정해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든다.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만화경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종류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인식하는 또 그런 정보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런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를 경험할 때 뇌의 경계 태세를 풀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만화경은 뇌를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바꾸면서 암시 감응력도 높여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신비 체험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손과 선이 이미지를 잡아냈으면 이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좋다.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 빛의 터널을 통과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다. 자신이 우주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다시 몸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난감해할 수도 있다. 이런 미지의 심오한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먼저 두려워할 수 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래도 믿고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 겪는 일이니까 믿고 내맡길수록 더 깊고 심오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이 너무 심오해서 내 팔을 베타파로 되돌려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이때는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 의식의 초월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갈 때이다. 이 순간에 우리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며 꿈꾸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초월한 것이다. 이때 뇌의 화학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몸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고요 속에 있을 것이다. 나와 우리 학생들은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늘 연습한다. 온전함, 하나임, 사랑, 그리고 더 높은 의식의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화학 물질의 변화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감각 기능이 25% 더 좋아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잘 자각하게 될 것이다. 자각과 의식이 같은 것이라면 의식이 고조될 때 뇌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늘어날 것이다. 뇌는 새로운 의식의 흐름을 처리하는 새로운 주파수와 만날 때 말 그대로 불이 켜진다. 이때 우리는 감각이 증폭되면서 고양된 수준의 자각이 일어난다. 에너지 혹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화학물질 전환의 폭도 크고 화학물질의 전환 폭이 클수록 경험은 더 생생해진다. 그러므로 이 초월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일상 현실에서보다 더 깨어있고 더 자각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자각 능력이 증폭될 때 우리는 진짜로 초월적 현실에 와 있다고 느낀다. 감각 너머에서 온 정보, 다시 말해 가시광선이나 태양이 아닌 다른 데서 기원한 정보를 잡아낸다면 그것은 제3의 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심오한 내면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은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풍성하게 한다. 우리 몸이 이 고도의 에너지를 처리하는 동안 그 에너지는 우리의 화학 물질을 바꾸고 경험의 최종 결과가 감정으로 나타나므로 이 경험은 고양된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3의 눈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다른 눈, 즉 내면의 비전으로 보게 된다. 느낌이 쌓인 것이 감정이고 감정은 에너지이므로 우리가 생존 감정을 경험할 때에는 생존 감정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밀도 높은 물질이나 화학적 성질로서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의식의 고양된 상태를 경험할 때에는 그것들이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므로 자신을 물질이나 화학적 성질로서 느끼기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내가 느낌 형태의 이 에너지를 고양된 감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환경이 세포 내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경험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외부 환경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의 내면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동일한 자기 제한적 감정들에 붙들려 살아왔다면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한 감정과 내면 환경에서 비롯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똑같은 감정은 똑같은 화학적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몸은 자신이 늘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몸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세포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화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에서 자각 능력이 높아지고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때 과거의 어떤 경험보다 더 실제 같고 더 감각적인 경험을 할 때 그 새롭게 고조된 감정이나 황홀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내면의 상태가 바뀐다. 그 결과 내면에서 만들어진 현실의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도 진짜 같아서 뇌가 온통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새로운 경험 혹은 깨달음이 우리 뇌신경에 아로 새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감정이 장기 기억을 만들고 새 유전자 발현한다. 하지만 이번에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경험은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내면 환경에서 오는 경험이다. 그 경험은 너무 강력해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의식도 높아진다. 의식이 높아질수록 자각도 커진다. 자각이 커질수록 현실, 경험의 폭도 넓어진다. 알다시피 뇌가 과거의 경험들로 신경회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사건과 사물을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대로 인식한다. 방금 내면에서 심오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는 경험을 했다면 예를 들어 모든 것, 주변으로 은은한 빛이나 후광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온전함과 하나임을 느끼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거나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경험했다거나이다. 나중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을 보는 우리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어져 있을 것이다. 내면의 경험이 뇌를 바꾸고 이에 현실을 훨씬 큰 버전으로 인식하도록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3차원 물질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개인적 차원이든 종의 차원이든 진화는 더딘 과정이다. 일단 경험을 하고 다치고 교훈을 얻으면 약간 잘한다.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게 또 교훈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더 많은 목표를 세우며 다시 더 성장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 진화가 이렇게 느린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별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의 어떤 경험보다 더 실제 같은 내면의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현실을 볼 수 없다. 그 경험이 우리를 뿌리째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인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금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나 했다면 우리 뇌는 그동안 늘 존재했지만 전에는 그것을 인식할 신경회로가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확장 경험들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점점 더 넓은 현실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망상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 모든 것이 빛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일렁거리며 진동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그것들을 단지 물질로 보던 때와는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는 정보의 더 큰 스펙트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도 변한다. 신비주의자나 현자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렇다. 그들 또한 내면 세계로 들어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던 것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우리 몸의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의 특징들, 즉 생존, 두려움, 고통, 분리, 화, 경쟁의 마음으로 살기를 멈추고 그 대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모두와 연결된 하나임을 느끼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말이다. 감각 너머로부터 정보를 받는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신비주의자들과 현자들은 더 이상 태어났을 때 갖고 나온 유전자 그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인간 뇌에 수천 년 동안 각인되어 온 방식 그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양자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각 능력을 개발하고 신경회로를 늘렸으며 늘 거기에 있어온 다른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뇌의 연금술사인 송과선의 이 같은 신화적 마술적인 특성들은 물론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고대 문명들이 알고 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했을 뿐이다. 멜라토닌, 수학, 고대의 상징들, 그리고 송과선. 2011년 7월 23일 영국의 윌트셔주 드바이지스 인근의 라운드웨이 지역 들판에서 멜라토닌의 화학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크롭서클 논밭의 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눕혀 있어 하늘에서 보면 기하학적 문양을 띠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누군가가 한껏 공을 들여 장난을 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 걸까? 이런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성에 의해 고안된 것인지는 아래 내용을 읽으면서 당신이 직접 판단해 보기 바란다. 뇌는 두 반구로 나눠져 있으므로 정확하게 그 사이를 나누면 이른바 시상절단이란 걸 하게 된다. 시상절단된 뇌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송과선,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령 등의 위치와 이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양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무언가 연상될 수도 있다. 맞다. 이 모양은 수호, 힘, 건강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징, 호루스의 눈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인들은 자율신경계, 망상활성계, 시상문 그리고 송과선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이집트인들은 자율신경계의 의미를 알고 송과선을 활성화하면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집트의 전통적인 측량법에서 호루스의 눈은 또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쓰는 분수 정량 체계이기도 하다. 현대 수학에서는 이것을 피보나치 수 혹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피보나치 수열은 해바라기, 조개 껍데기, 파인애플, 솔방울, 달걀 등등의 패턴은 물론 심지어 우리 은하수 구조의 패턴에서도 보이는 한마디로 자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수학 공식의 하나이다. 황금나선 혹은 중용의 도라고도 불리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을 말한다. 피보나치 공식을 뇌 단면에 적용해 네모 칸을 그려나가다 보면
모든 크기에서 원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프랙탈 패턴이 생겨난다. 송과선에서 첫 네모 칸을 시작해보면 우리 뇌의 구조도 정확하게 이 공식과 맞아떨어진다. 이쯤 되면 송과선에 분명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드나드는 전령의 신이다. 따라서 헤르메스는 사후 세계의 안내자인 동시에 변환의 신, 차원의 신으로 간주된다. 헤르메스의 주된 상징은 카두세우스로, 이는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간 끝부분에 새 혹은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헤르메스의 카두세우스는 건강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뱀들은 척추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에너지이고, 두 날개는 에너지가 송과선에 닿아 깨닫게 되면서 자아가 자유로워짐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날개 사이에 솔방울이 있고 그 솔방울 위에는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솔방울로 표현된 송과선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최고의 잠재성이자 우리의 최고의 표현인 신성이 발휘됨을 나타낸다. 위대한 자아 위에 왕관이 씌워진 것은 작은 자아가 정복되었음을 뜻한다. 다음은 더 높은 시간공간 차원의 명상으로 조율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멜라토닌 수치가 가장 높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가 이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음악을 들으며 심장 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이 명상을 시작한다.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 가장 아래쪽의 첫 번째 센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센터들을 축복한다. 먼저 첫 번째 에너지 센터가 있는 공간에 집중하고, 그 다음 그 센터 주변의 공간에 집중하며 그 센터를 축복한다. 첫 번째 센터가 끝나면 두 번째 센터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센터와 두 번째 센터에 동시에 집중한다. 에너지 센터를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전의 센터들에 새로운 에너지 센터를 연결시켜 더 큰 에너지장을 만든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8개 에너지 센터 전부와 몸 전체를 둘러싼 에너지를 동시에 일렬로 정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데 45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고 난 뒤 20분 정도 누워서 자율신경계가 지시받은 대로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다시 일어나 앉아서 호흡을 하며 온몸의 에너지를 정수리까지 끌어올린다. 호흡을 참고 내재근을 조이며 송과선의 결정체들을 압박해 송과선을 활성화하고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전자기장을 최대한 늘렸다가 다시 수축하며 송과선의 결정체들을 압박한다. 그렇게 주파수를 높일 때 점점 더 높은 진동 영역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우리 뇌가 그 정보를 잡아 이미지로 바꿀 것이다. 이 호흡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알아둘 것이 있다. 호흡을 빨리, 깊게 하면서 내재근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호흡을 참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느리고 길고 안정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그러면서 내재근도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그런 다음 정수리로 올라가는 숨을 천천히 따라간다. 이제 송과선을 활성화하는 네 번째 방법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호흡을 마치면 목과 뒤통수 중간쯤에 집중한다. 거기에 주의를 둠으로써 거기에 에너지를 두는 것이다. 5에서 10분 정도 그곳에 집중한다. 생각, 자가, 의식의 아주 미세한 존재가 되어 송과선 안으로 들어간 뒤 공간, 속 송과선의 중심에서 그 방의 공간을 감지해 본다. 그곳에 5에서 10분 정도 머무른다. 그 다음 송과선 경계 바깥에 있는 공간과 주파수를 감지한다. 송과선 방 바깥의 암흑의 공간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신비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신성한 대사물질이 송과선에서 분비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그 에너지에 실어 보낸다. 그 의도가 담긴 정보를 공간, 속 머리 바깥의 공간으로 퍼뜨린다. 이제 자신을 열고 그 방대하고 영원한 암흑 공간 속에 있는 당신 머리 바깥의 에너지의 조율에 잠자코 그 에너지를 받는다. 이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주파수를 더 많이 받고 멜라토닌을 그 근본적인 대사물질들로 더 많이 바꾸고 더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말고 그저 에너지를 받기만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누운 뒤 자율신경계의 모든 것을 넘긴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감상한다.